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GTC 2026년에서 젠슨 황이 키노트를 주요 기조연설을 발표했는데 한 2시간 20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분량의 연설인데다가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또 영어 연설이다 보니까 자막을 통하신다고 해도 조금 불편한 점들이 많고, 그리고 인공지능 자막에 약간 좀 맥락 없음 같은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기술적인 용어들을 빼려고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몇 가지 자료들을 참조를 했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정리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는데 좀 어느 정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회사라는 거는 젠슨당이 발표한 건 결국 회사는 매출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전략들을 사용을 하니까요. 매출 1조 달러 2027년에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에이전트 OS하고 뭐 확장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젠슨 황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대제국이죠. 지금 하드웨어 대제국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젠슨 황이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앞으로 인공지능의 향후 2026년 적어도 요 내용들을 결정하는데 혹은 그 이후에 방향성들을 결정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략분석 리포트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방향성과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식시장과의 결합에서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제가 따로 동영상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 제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비즈니스 모델을 일단 진화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원래는 과거에는 그냥 단일 GPU를 공급하는 하나의 칩 공급사였습니다. 그리고 부품 단위로 접근을 했고 거기에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를 추후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죠? GPU, CPU, HBM 거기다가 뭐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에 연결해서 크게 시스템처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블랙웰까지가 바로 지금 B200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블랙웰 칩까지가 사실은 그 내용들입니다. 호퍼는 그 전이고요. 그래서 H 뭐 G, B 그 다음에 베라루빈 이런 것들은 나가게 될 겁니다. 그 기호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현재는 칩 간 연결과 메모리, 그죠? 굉장히 높은 대역폭을 가진 메모리까지를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통합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HBM의 수혜를 많이 받죠. 미래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EA 팩토리라고 해서 이 시스템 전체를 하나에 모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전산실 같은 데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사람 키보다 더 큰 그런 렉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시스템 하나 이 형태로 아마 앞으로는 공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사진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시스템들을 그 사람 키보드 그 캐비넷 같은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공장 단위로 네, 그 시설 단위로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시설을 활용해서 생산해내는 AI와 그것의 소비 활용 시스템까지를 연결을 해서 큰 청사진을 큰 어떤 비전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칩 시장에서 전체 시스템을 설계해서 공장 단위로 시설 단위로 판매하는 수준까지 점령을 하겠다. 깃발을 먼저 꽂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키텍처 변화의 촉매는 에이전트 AI라는 중요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 구조의 변화 혹은
AI 생산 혹은 소비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구조들이 변화했다라는 것들을 중요한 어떤 촉발하는 원인으로 찾았습니다. 제너러티브 AI라고 저희가 단순히 부를 때는, 저희가 뭐 챗GPT나 이런 거 많이 써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단순 챗봇 형태의 제너러티브 AI, 지금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불렀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사용자 프롬프트라고 부르는,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 답을 만들어서 문단처럼 공급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텍스트 답변을 주거나, 혹은 다른 형태, 뭐 그림이나 이런 형태로 답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의 소비 형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것도 유용하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구조였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상당 부분 바뀌었습니다. 에이전틱 AI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사용자는 그냥 뭐라고 해요? 목표를 줍니다. 자, 이런 걸 만들어 봐라. 혹은 자, 어떤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자, 내가 뭐 언제 누구랑 같이, 여자친구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데이트 일정을 짜고 그거에 관련된 뭐 일정을 어레인지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업무 관련해서는, 자, 이런 주제의 회의를 주관해야 되는데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하면 회의 자료도 만들고요, 회의실 예약도 하고, 회의에 참석할 사람들한테 연락까지 해주는 형태의 어떤 저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비서 한 명을 고용해 놓고요, 혹은 여행사 하나를 섭외해 놓고, 혹은 뭐 결혼식 하는 거, 뭐 웨딩 플래너 같은 사람들을 섭외해 놓고, 예전에는 웨딩 플랜 자기가 하려면 다 돌아다니면서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웨딩 플래너를 섭외해 보면 저희는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해 승인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 웨딩 플래너 하나를, 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보고를 받는 형태의 AI가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돼요. 야, 결혼식은 언제쯤 하고 누구랑 결혼할 거다 라고 하면 웨딩 플래너가 다 모든 것들을 해주죠. 예식장도 잡고 예식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에 와야 될 사람들 연락도 스스로 해주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어떻게 보면 해주는 것이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LM 코어 엔진에다 그런 지령을 내려줍니다. 한마디로 지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드도 만들고, 파일도 접근해서 코드도 실행시키고, 그리고 메모리를 검색해서 도구를 호출합니다. 예를 들면 예식장 예약 시스템, 혹은 신혼여행 어디로 갈 거며 신혼여행의 항공권과 호텔과 이런 것들을 다 예약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번의 명령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에이전틱 AI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이전틱 AI 도입으로 토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왜요? 예전에는 질문 하나를 던지고 질문을 받는 것, 질문을 하는 것도 토큰이고요, 질문에서 나오는 대답 내용도 토큰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지시가 엄청 늘어나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토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왜요? 우리는 명령만 내렸을 뿐인데 그 에이전트가 뭔가 일을 수행하려면 토큰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산 속도보다 시스템 전체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병목으로 등장합니다. 자, 베라루빈 플랫폼. 자, 지금까지 블랙엘은 칩 하나 혹은 여기서 보시는 한 장의 단위 있죠. 요 한 판. 요거를 블랙엘이라고 팔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예요? 전체 요 크기, 어떤 뭐라 그래요? 캐비넷처럼 생겨 있는, 혹은 냉장고처럼 생겨 있는 시스템 하나가 전체 판매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 팔려면 시스템 통합 아키텍처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칩 단위가 아니라 렉 단위로 전체 하나의 GPU처럼 동작하고 하나의 무엇인가를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또 장점이 뭐냐 하면요, 예전에는 케이블 배선하고 그 다음에 공랭식 어떤 냉각 시스템들이고, 전체적으로 공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려면 최소한 이틀 정도 걸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2시간이면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꽂고 동작시키면 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효율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블랙엘 대비에 10분의 1 수준의 GPU만으로 복잡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와트당 추론 효율 10배 증가.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전력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서 동일한 수준의 결과 데이터를 생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토큰당 비용이 10분의 1로 절감돼서 고객에게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면도 있고요. 에이전트 AI는 토큰을 원래 많이 쓰기 때문에 어때요? 이 정도로 비용 절감을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라루비는 차세대 칩이 아니라 전력 냉각 네트워크 모두를 일체화해서 공장 단위의 설치 속도를 결정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아가서 그 렉만 아니라 렉을 연결한 전체적인 팩토리 시스템 자체를 엔비디아에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떤 정도의 효율성을 나타내 주느냐라고 하면 세 가지 큰 아키텍처, 세 가지 큰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베라 CPU, 그리고 루빈 GPU, 그리고 그록이라고 하는 LPU입니다. 랭귀지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불러요. 자, 베라 CPU하고 베라 GPU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모델을 동작시키는데 활용합니다. 학습하고 학습의 결과로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자, 뭐 코어 스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 코어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베라 CPU는 ARM 기반의 ARM 기반의 88코어 맞죠? 보통 우리가 12코어라고 하면 최상급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루빈 GPU는 뭐예요? 초고속 HBM4 탑재 연산하는 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라 CPU하고 루빈 GPU가 보통 하나로 결합돼서 동작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결합을 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록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엔비디아가. 이 회사에서 만들어냈던 것이 LPU라고 하는 건데, 그록3라고 하는 버전, 3 버전의 LPU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그 데이터 소비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비용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와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게 됩니다. 즉, 생산과 공급이 일체화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GPU만 있었어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공사장 기계랑 비슷해요. 공사장 기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연구실이랑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GPU는. 자, 연구실이 있어요. 예전에는 뭘 했냐면 그냥 연구실이 하나 있고 거기에 과학자들 몇 명이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해요? 연구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거를 연구를 한 결과값을 실제로 구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지휘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GPU는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의 계산을 하는 작업들을 해요. 계산을 하고 모델을 만들고 연구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GPU들이 점점 늘어나고 성능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감독자를 붙입니다. 그게 바로 베라 CPU가 하는 역할이에요. 베라 CPU는 뭐래요? 감독을 합니다. GPU들을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GPU가 일한 결과를 지금까지는 GPU가 다 가서 실행을 해줬단 말이에요. 질문에 대답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줬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LPU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빨리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외주 주는 거예요.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3단계로 굉장히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예전에는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스스로 뭐 이렇게 연구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그리고 누가 질문하고 뭐를 하고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해주는 역할까지 그 연구소에서 다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세 개의 역할로 분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효율성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결합 효율성 35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모리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GPU에서 HBM만 사용을 했어요. HBM3, HBM3E 이런 것들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베라 CPU에 필요한 메모리가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록3 LPU에 필요한 메모리들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들이 바로 다음 아키텍처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메모리 아키텍처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AI 팩토리, 예전에는 GPU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했었는데 어때요? 지금은 이제 그 GPU들을 최적화시켜주는 CPU와 또 예, 그리고 그 GPU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LPU, 그 세 가지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자, CPU에 쓰는 메모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GPU에 쓰는 메모리는 HBM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LPU에서 사용하는 메모리가 따로 있습니다. 왜요? HBM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아요. HBM을 모든 시스템에 다, 모든 역할에 다 배분하는 것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쓰는 어떤 자기만의 최적화된 메모리 예, 칩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록3라고 하는 LPU는요, 128GB 기준의 예, SRAM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이 SRAM이라는 건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램인데, 한마디로 그 램하고 롬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록도 하면서 연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싸고 대역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역폭을 넓힐 수 되게 많이 사용하는 굉장한 양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HBM4는요 지금 GPU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충 들어서 알고 계시는 HBM4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 그렇게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인퍼런스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어떤 환경, 상황들을 계속해서 기록해야 되는 이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싼 HBM을 대체하고 대규모의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뭐 이런 일을 시킬 때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컨텍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가성비를 맞춰서 쓰는 게 바로 GDDR7이라고 하는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쓰시는 메모리하고 아주 똑같아요. 핸드폰에 쓰시는 저기 램 있잖아요. 핸드폰 램. 그게 바로 GDDR7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요게 LPDDR5X도 역시 핸드폰에 쓰는 거네요. 베라 CPU에서 쓰는 거. 스마트폰용 저전력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DDR7은요 일반적으로 그래픽 카드에서 많이 써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메모리, 예전에 HBM4만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 메모리들이 이제 전체의 베라 루빈 시스템에 다 쓰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메모리들이 다 중요하게 됐죠. 근데 이 메모리들을 다 생산하는 업체가 누구라고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양산도 하고요. 추론용의 GDDR7도 만들고요. 저전력 LPDDR5X도 만들고요. 그리고 SRAM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였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좀 전에 제가 웨딩 플래너 예를 들어드렸었죠. 그 웨딩 플래너입니다. 웨딩 플래너. 웨딩 플래너를 이제 뭐 누가 저기를 하겠다, 공급을 하겠다, 엔비디아에서 주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이전틱 AI 지금으로서는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스타 같은 존재가 바로 오픈클로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에이전틱 AI입니다. 이 녀석은 뭐냐면 명령 하나를 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내 파일들을 가져다가 그리고 내 계정들을 써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수행합니다. 마치 갓 들어온 비서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갓 들어온 일을 이제 막 가르쳐 놓은 비서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좌충우돌하면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오픈클로의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웨딩 플래너한테 일을 시켜놨는데 그 웨딩 플래너가 초보예요. 약간.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뭔가 결제를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양, 우리가 필요로 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결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어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뭐 옛날 애인, 자기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한테 결혼 청첩장을 보낸다든가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픈클로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일을 대체로 잘 하는데 실수가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실수들이 뭐냐면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결혼 청첩장을 보냈는데 옛날 남자친구들 3명한테 다 보내.
뭐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픈클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도록 어느 정도 예, 그 행동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해서 종합적으로 약간 이런 규정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예, 웨딩 플래너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니모클로라고 하는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에이전틱 AI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클로는요 깃허브 상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무료로 쓸 수 있는 웨딩 플래너 인턴이긴 한데 얘가 자주 실수를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밀 사항들을 노출시킨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계정 있잖아요. 메일 계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계정, 뭐 예를 들면 인스타 계정에다가 노출하지 말아야 될 사진을 노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짜니까 그래도 써요 사람들이. 예, 제한하면서. 근데 그거를 아예 규정들로 감싸서 새롭게 포장을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20빌리언급 파라미터 자체 모델 니모트론이라고 하는 자체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오픈클로우처럼 에이전틱 AI를 실현하되 거기에다 뭘 만들어요? 정책 가드레일이나 프라이버시, 회사 보안 규칙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에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 실제로 이게 그 오픈클로우를 기반으로 하는 에이전틱 AI가 앞으로는 뭘 대체할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윈도우나 아니면 그 맥OS 쓰시잖아요. 그 OS를 대신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아가서 앞으로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일을 시켜요. 그냥 내가 뭘요? 이 앱을 일일이 찾아가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요. 나는 뭘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 하고 싶은 의도만 전달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이 알아서 뭘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형태로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그걸 누가 선점하려고 한다? 엔비디아가 선점하려고 한다. 입니다. 그게 바로 그 엔비디아가 원하는 야심찬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AI하고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지능이다. 결국은 그거에서 뭐 할 거다? 물리적 AI. 즉 결국은 저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틱 AI가 누구랑 연결이 돼요? 가사 도우미 로봇과 가전제품들 그리고 뭐하고 연결돼요? 자동차하고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하고 연결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명령만 하게 되면 차는 원하는 곳에서 와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어디까지 자동으로 데려다 주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왜요? 공유차들에게 예약하고 어디까지 가겠다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공유 전기차가 자동으로 와서 우리 집 앞에 대기하고 있고 난 나가서 타고 있으면 돼요. 어디까지 데려다 주겠죠. 뭐 이런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타고 나가서 뭐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 가사 로봇은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집에서 가사 저기를 보게 되고 내가 퇴근하는 퇴근 시간까지 자동으로 온도를 맞추고 뭐 이런 시스템들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물리적인 AI의 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트윈은 예를 들면 되게 고도로 아주 잘 만들어진 게임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이나 비행기 운전하는 게임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동으로 작동해요.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뭘 발견하죠? 자, 이렇게 비행기를 개발하면 혹은 이렇게 자동차 시스템을 개발하면 혹은 이런 공장 시스템의 어떤 산업용 로봇들을 이런 형태로 활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효율성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불량률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전에 뭐예요? 디지털 어떤 뭐 버추얼 뭐 스튜디오 같은 데다가 저기를 하고 구축을 하고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실제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어떤 시스템 안에서 돌려보고 가상의 시뮬레이션 시스템 안에서 돌려보고 나오는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동작들을 개선해 나가고 실제로 하지 않아도 빠른 속도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제일 잘 활용해낸 제품이라기보다 그런 것들이 가장 잘 활용된
최고의 예가 뭐냐 하면 바로 알파고예요. 알파고는 뭐죠? 바둑을 둔다라고 하는 행동 있잖아요. 그걸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바둑을 두는 게임도 있잖아요. 그죠? 바둑 둔다라고 하는 행위를요, 되게 빠른 속도로 수십억 판, 수백억 판을 내부적으로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이세돌 구단을 이기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모든 영역에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얻어진 데이터들이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실제의 자율주행차라든가 로봇 같은 곳에 이식되어서 최적의 활동들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최적의 활동을 해도 사전에 어떤 예측했던 최고의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했더니 실제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실수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알파고가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완전 이길 수밖에 없는 기계이긴 하지만 누구한테 한 판 지죠? 이세돌 구단한테 한 판 지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다시 피드백을 받고 다시 거기서 고쳐서 새롭게 적용을 하는 이런 형태의 계속적인 어떤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능의 바로 대량 생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AI 팩토리가 만들어지고 지금 엔비디아가 생각한 대로 그죠? 베라 루빈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팩토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거기서 생산된 어떤 그 인공지능이 어디로 공급돼요? 실제적인 물리적인 형태로 생산 현장이나 이런 데 공급이 되게 됩니다. 자율주행에도 공급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 소울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루빈 스페이스 뭐 이런 이야기를 붙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주 데이터 센터로 확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비전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를 얻는다라고 하면 생태계 안으로 락이는 뭐냐 하면 이렇게 꽉 닫아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아시죠? 애플 하나 사면 다른 거 사게 되고 뭐 그죠? 아이패드 사게 되고 그 다음에 맥 사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와치도 사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걸 보고 락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엔비디아의 지금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시스템을 만들죠. CPU, GPU, LPU라고 하는 그것들이 결합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그죠? 그리고 이 하드웨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메모리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뭐 HBM4, 그리고 다른 메모리들, 그리고 광통신, NVLink 6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지원하는 그런 광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또 주변 효과로 뭐가 있어요? 전력망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그 다음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를 하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AI를 돌리면서 우주 항공까지 확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이번에 섹터에서 만들었던 내용들은 자, 맨 처음에 하드웨어, 메모리, AI, 그죠? 에이전틱 AI라고 부르는 에이전틱 OS, 그 다음에 물리적인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이런 형태의 영역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칩만 팔던 예전에 용산에 와서 게임용 그래픽카드 칩 팔았던 거 홍보했던 거 사진 많이 보셨었죠. 그런 양반이 이제는 그런 것들은 경쟁 기술로 대체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 지금까지 승리해왔지만 어쨌든 그래요. 인프라 라우팅부터 운영체제까지 통합 설계한 생태계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대체 불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요? 1차 목표는 2027년 1조 달러 매출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적인 스펙들과 결합과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한 제안과 그리고 미래 설계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시장을 장악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저기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 비전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요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